저는 정윤자입니다. 올해 59살이죠. 국내 뷰티 업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에레강스 코스메틱을 운영하는 여성 최고 경영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정작 저 자신은 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현대인의 마음치유와 명상 포럼에 참석했죠. 사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상 인맥관리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웰니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관련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필요했거든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무대 위에 한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묘선사 주지 성률입니다. 성률이라는 법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제가 짝사랑했던 남학생의 이름이 바로 성률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자세히 보니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스님이 되어 있더군요. 강연 내용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삭발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죠.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스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요? 성률 스님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연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를 알아본 걸까요? 포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성률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말을 건넸죠. 스님, 혹시 대신고등학교 출신이신가요? 성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혹시 정윤자 씨인가요?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성률과 저는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다만 예전의 어린 소년이 아닌 깊은 수행을 쌓은 스님의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윤자 씨. 성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률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29살에 출가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불교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묘선사의 주지로 계시면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남편과는 일찍 이혼했고 그 후 홀로 사업을 일으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성률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이 마치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성률은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런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용기를 내지 못해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스님, 묘선사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어요. 도심 속 작은 사찰이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사찰도 구경하고 싶고요. 성률은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에 대한 감정들 말이죠. 성률이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묘선사를 찾아갔습니다. 논현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사찰은 생각보다 아담하면서도 단정했어요. 대웅전과 요사체, 그리고 작은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성률은 직접 사찰 곳곳을 안내해 주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곳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어요. 이 사찰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던데 많이 낡았네요. 제가 대웅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복원 사업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묘선사의 복원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묘선사 복원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저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레강스 코스메틱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전통 문화재 보존에 참여한다는 명분도 그럴듯했고 무엇보다 성율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 오후 저는 다시 묘선사를 찾았습니다. 성률은 요사체 한쪽에 마련된 작은 차실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죠. 성률이 직접 우려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복원 사업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후원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성률의 눈이 조금 크게 떠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던 모양이었죠. 정말 감사한 말씀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할 텐데요. 5억 정도면 충분할까요? 성률은 찻잔을 든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읽혔어요. 저는 이미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결정이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지만 전통 문화재 보존이라는 대의명분은 충분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묘선사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복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비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후원을 확대해 나갔어요. 자연스럽게 성률과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후원 계약서 작성, 사업 계획 검토, 진행 상황 점검 같은 업무적인 만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사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거든요. 성률은 제 사업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 지금도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까지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성률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윤자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시다니. 강한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율도 점차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출가 전 회사 생활에서 느꼈던 공허함, 어머니를 잃은 슬픔,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고뇌들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묘선사를 찾았고 성율도 제 방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른 신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묘선사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을 마친 성율과 조용한 정원을 거닐게 되었어요. 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지만 사찰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믿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성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40년 전부터 시작된 그에 대한 마음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거죠. 성율도 저의 진심을 느꼈는지 예전보다 한층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묘선사에서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와 성율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자와 수혜자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선이 흐릿해지고 있었죠. 저는 점점 더 성율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었고 다른 신도들과 그가 나누는 시간조차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도의 모임이 있는 날이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성율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보다 젊은 여신도들이 성율에게 다가가 상담을 요청할 때면 더욱 그랬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스님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묘선사에 도착했는데 성율이 한 중년 여성 신도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과의 문제로 고민이 많아 보였고 성율은 정성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 여성이 떠난 후 저는 성율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표정이 굳어 있었나 봅니다. 성율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성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따뜻함과 관심이 저에게만 향했으면 하는 이기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후원금을 통해 이 사찰의 가장 중요한 지원자가 된 것도 그런 특별함을 원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성율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두 돌아간 후 조용해진 사찰에서 우리는 요사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달빛이 작은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도심 속 사찰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윤자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성율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님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해져요. 성율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제 고백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님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윤자 씨, 저는 이제 스님입니다. 그런 감정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성율이 조심스럽게 선을 그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률은 출가의 의미와 수행자로서의 도리에 대해 말했고, 저는 제 솔직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대화를 통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률도 점차 마음의 벽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고백과 지난 몇 달간 보여준 진정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스님으로서의 의무감으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연이라면 엇보일까요? 성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행자로서의 갈등과 한 남자로서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성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저보다 더 힘든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성률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묘선사와 저 사이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탐사 전문 기자 한 기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60세의 노련한 기자인 한 기자는 지난 30년간 종교계와 재계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일을 해왔거든요. 특히 종교단체와 대기업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처음 의심을 품게 된 것은 묘선사의 급작스러운 재정 상황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작은 도심 사찰에 불과했던 묘선사가 갑자기 대규모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에레강스 코스메틱이라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한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 기자는 묘선사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인근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에레강스 코스메틱의 정윤자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묘선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신도들과는 달리 항상 늦은 시간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다 간다는 증언이었죠. 한 기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묘선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느 늦은 저녁 정윤자가 묘선사를 방문해서 성율과 함께 사찰 뒷산을 오르는 모습을 포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서는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한 기자가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기자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기자는 조심스럽게 그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죠. 서울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제보자는 묘선사의 신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성율과 정윤자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그 스님이 여회장이랑 내통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제보자가 건넨 사진들을 본 한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율과 정윤자가 사찰 뒤편 조용한 곳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고 있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는 성율이 정윤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윤자가 묘선사의 거액을 후원하면서 성율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후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남다른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밤늦게까지 사찰에 머물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죠. 한 기자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에레강스 코스메틱에서 묘선사로 흘러간 후원금의 규모를 조사해 보니 1년 동안 총 15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보건사업비 5억 원을 비롯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자선사업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성률과 정윤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한 기자는 또한 불교계 내부의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묘선사 총무원장인 허원장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이 성률의 최근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특히 정윤자와의 지나친 친밀감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성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한 기자는 마침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도시사찰의 위선, 거액 후원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기사에는 성률과 정윤자의 부적절한 관계, 종교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 추구, 신도들에 대한 배신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한 기자는 이 기사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면서도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 기사가 온라인 뉴스로 게재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터넷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한 기자의 특종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저와 성률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죠. 도시사찰의 위선, 거액 후원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저희 두 사람의 사진까지 선명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찰 뒤편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들이 모두 공개되어 버린 거예요. 기사가 나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제 휴대폰은 기자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당황해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에레강스 코스메틱 주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고 협력 업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불심을 팔아 연애질을 했다. 성상납 후원이었다. 종교를 이용한 추잡한 거래 같은 악성 댓글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어요. 저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성률에 대해서도 가짜 스님, 중생을 속인 사기꾼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성률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묘선사에 직접 가보니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분노한 신도들이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찰 앞에는 사기 스님 물러가라, 종교를 더럽힌 파렴치한이라는 피켓들이 나부끼고 있었죠. 묘선사 총무원장인 허원장이 긴급히 소집한 종단 회의에서는 성률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종단에서 활동해온 허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률은 수행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신도를 우롱한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전국 승단에서도 성률에 대한 퇴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젊은 스님들의 롤모델이었던 성률이 하루아침에 승적에서 제명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제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대주주들은 저의 사임을 요구했어요. 에레강스 코스메틱이 쌓아온 20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협력사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고 백화점들은 저희 제품 진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개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제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계란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아파트 경비원들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되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걱정스럽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들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일생을 바쳐 키워온 에레강스 코스메틱을 떠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그 시간 성률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환속했다고 보도했어요. 스님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인이 되었다는 뜻이었죠. 저희가 함께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후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른 부정한 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한 추가 취재가 이어졌거든요.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저에게 남은 건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에레강스 코스메틱은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바뀌었고 저의 이름은 회사 로고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일생을 바쳐 키워온 브랜드에서 저의 흔적이 모두 지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 무고한 직원들과 회사가 피해를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성률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률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응거 중이라고 했어요. 스님 신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반인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죠. 저 때문에 그가 평생의 신념과 길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우연히 인근 산에 있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찾게 된 곳이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몇 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작은 암자였는데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그 암자를 찾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자 뒤편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된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인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성률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일반인의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성률이었어요. 성률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성률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후회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률은 예전의 온화한 미소 대신 깊은 상처를 품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뭘 잘못한 걸까요? 성률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와 같은 고민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도 파멸로 이끌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성률은 이제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수행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외딴 남자에서 조용히 참회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그 암자 근처를 지나곤 했지만 성율과 다시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성율도 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끈 관계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지내며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자문해 보았어요.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과 욕망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지냈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마을 뒷산을 오르다가 다시 한번 성률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률이 먼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정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몇 달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성률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자 씨, 저는 다시 삭발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성률이 다시 스님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성률이 다시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은 게 아니라 제 욕망을 믿은 거였습니다. 성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성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각자의 외로움과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서로를 이렇게 파멸로 이끌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성률과 나눈 대화는 서로에 대한 용서와 이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다만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생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성률은 깊은 산속 암자에서 다시 수행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세상과 단절한 채 오직 참회와 수행에만 매진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저 역시 제 나름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인연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아니,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자 자신만의 길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평 남짓한 작은 농장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십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수백억 원의 사업을 운영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지난 일들을 돌아봅니다. 한 진행자가 이런 멘트를 하더군요. 사랑은 때로 무너지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사랑도 결국은 무너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들어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손자와 함께 한국에 올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제 자신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